도시 재탄생 프로젝트 강연쇼 다시 부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부산 MBC 아나운서 강민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은 혹시 이곳 부산하면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실까요? 아마 우리나라 대표 관광지로서의 이미지를 가장 먼저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부산의 산업, 부산의 미래, 그리고 부산의 문화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실까요? 뭐가 있지? 이런 고민이 들 정도로 사실 좀 쉽게 생각나지는 않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부산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마련을 했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직접적으로 알아볼 기회는 사실 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 강연자로 모셨습니다. 김정기 대표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는데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예. 불안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국가도 그래요. 도시도 그렇습니다. 세계도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홍역을 앓고 있는데 왜 이런 불확실성의 시대가 도래했을까? 원래는 사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미소 냉전기가 1945년부터 1991년까지 거의 46년 정도 계속되잖아요. 이 시기는 민주진영을 대표하는 미국과 공산진영을 대표하는 소련이 각 진영에 대해서 타이트한 컨트롤을 통해서 차라리 미래가 예측 가능하고 세계인들은 그럭저럭 전쟁의 공포는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측 가능한 미래의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1991년에 구소련을 암제 레이스에 유인을 해가지고 결국 구소련 제국을 해체시키면서 세계 시스템은 미소 양국 다극화 체제에서 미국 일방 독주 체제인 일극화 체제로 바뀝니다. 일극화 체제하에서 여전히 세계는 예측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전 시대와 그 시대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은 그럭저럭 살았어요. 그러나 2010년대 중반에 가가지고 갑자기 세계가 불안해지고 예측 가능성이 없어졌어요. 미국 하버드의 정치학자인 앨리슨이 정의하기를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계 1위 패권 국가가 그 지위를 계속해서 유지 못했던 것이 세계 역사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정체가 되면서 고인물이 되면서 신흥 강국이 등장을 하고 그 신흥 강국은 체력이 건장해지면서 기존 질서의 변화를 추구하면서 헤게모니를 쥐고 있던 강국에 대한 도전을 감행하게 되는 것이 역사의 필연이었고 500년 동안 세계의 역사에서 이런 경우가 16번 있었는데요. 그 중에 12번이 전면전으로 확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앨리슨은 바로 그 17번째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덫에 걸린 것이 미중의 격돌로 본 것이고 이것은 전면전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원래 이 전면전이라고 하는 것은 대규모 군사적 충돌로서 군사대전을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현대전에서 헤게모니를 가지고 다툴 때는 전초전이 있습니다. 그것을 경제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경제전쟁은 단계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무역전쟁의 형태로 나타나고요. 그 다음 단계가 기술전쟁이고 마지막 단계가 금융전쟁입니다. 무역전쟁은 트럼프가 2018년부터 시작을 했고 바이든 행정부 이후부터는 이것이 기술전쟁으로 확전이 되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100주년을 기념하는 중국몽이 실현된다고 하는 2049년까지 거의 한 30여 년간 끊임없는 기술 대전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남은 것이 금융전쟁인데 사실 이 금융전쟁이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산업화 과정이라는 건 다 비슷합니다. 영국 옆에 미국이 산업화 과정을 영국을 따라서 해서 세계 패권을 장악했듯이 우리 아태 지역으로 오면은 일본이 제일 먼저 했고 한국과 대만이 그 다음에 했고 그 다음이 지금 중국이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베트남이 그 꿈을 이루고야 말 것입니다. 그래서 제조대국의 꿈을 이루고 나면은 돈이 넘쳐나요. 세계의 현찰이 그 나라에 닿습니다. 그리 되면은 여기에서 머물지 않고 넘쳐나는 이 돈을 가지고 R&D 투자를 해서 과학기술 대국으로 도약을 하게 됩니다. 대개의 경우는 그 돈을 이 과학기술 대국의 꿈을 가지고 R&D에 투자를 하면은 결과가 나아요. 경제 질서에서 제조 패권과 과학기술 패권은 노력하면 돼요. 그렇지만은 그래서 군사 대국화 되는 것까지는 되는데 전쟁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군사 대국화가 돼가지고 기존 체제에 대한 도전을 했을 때 전쟁을 일으키는데 전쟁에서 이기려면 성공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지속적으로 공급이 돼야 할 거는 돈인데 이 돈은 기존의 일강인 미국이 기축통화인 US 달러를 가지고 있잖아요. US 달러가 금융 패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통화량으로 보면요 US 달러가 전체 통화량의 60%입니다. 국제무역 결제 수단으로서 US 달러는 88%입니다. 자, 2차 산업혁명 산업화죠. 그렇죠. 제조대국이죠. 1991년 정보기술 시대가 열렸습니다. 누가 주도했어요? 2차 산업혁명은 서방 G7이 공동으로 주도했지만은 3차 산업혁명은 미국 혼자서 거의 주도하다시피 했습니다. 경제기술혁명 시대를 주도를 하면요 여기서 얻어지는 결과가 상상조차 할 수 없이 큽니다. 주도한 나라가 어느 정도 독점적 인텔렉추얼 프로퍼티를 지적 소유권을 가지느냐? 초기에는 90대 초반에는 90% 시장을 가졌습니다. 나중에 독일과 일본 그 밖에 선진국의 추격을 받아가지고 그나마 줄어든 게 70%입니다. 아직까지도 3차 산업혁명을 주도했던 미국이 세계 지식 소유권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예요. 과학기술 대국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2011년 시작이 됐다고 하지만은 4차 산업혁명은 3차 산업혁명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압도적인 기술 강국인 미국이 4차 산업혁명도 사실상 만들어낸 거잖아요. 시장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문명이, 그래야 그 국가가 지속가능 발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대한민국으로 가볼까요? 대한민국 참 대단하죠. 스마트폰 세계 1위, 그렇죠? 또 세계 1위 뭡니까? 반도체, 석유화학, 자동차, 그 다음에 조선. 세계 최강국 중에 하나입니다. 산업 역량이 탁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는요 사이클이 짧아요. 만일에 미국이 미중 기술 전쟁 차원에서 중국의 기술 진화를 막기 위해서 하웨이를 손보고, 하웨이가 한국의 삼성전자예요.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중국의 발전이, 과학기술 발전이 몇 년간 지체가 되지 않았으면 벌써 우리가 반도체까지 먹혔을지도 몰라요. 중국은요 2차 산업혁명 산업화를 조기에 완수하고 3차 산업혁명을 뛰어넘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로 간 아이템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인공위성, 인공지능, 그렇죠. 그 다음 빅데이터, 다 미래 산업들 아니에요. 전기차, 앞으로 최대의 시장인 중국에 대한민국이 팔아먹을 게 있을 것 같아요? 현재로 봐서 반도체 빼놓고는 중국에 시장이 없습니다. 전통적 제조업 영역에서 대한민국의 굴지의 기업들이 중국에서 시장을 잃고 흑자에서 적자로 간다는데 왜 중국 탓이에요? 우리가 못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수준이 그 정도 높아졌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기술 진보를 해서 틈새 시장으로 갔어야 되는 건데 지금은 중국이 너무 커져 버렸어요. 오로지 반도체 하나 살아있어요. 이것도 미국이 하웨이를 손봤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웨이가 원래 여러분 28나노, 14나노, 7나노 1단계, 2단계, 3단계 했는데 올 연말에 5나노에 도전한답니다. 3나노에 도전하는 순간, 구현하는 순간 대한민국 반도체 흔들립니다. 정신 바싹 차려야 돼요. 지금 미국이 하웨이를 죽이려고 그렇게 안간힘을 썼는데도 죽습니까? 안 죽어요. 왜? 하웨이는 사형기업이 아닙니다. 국영기업입니다. 국영기업은 중국 공산당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은 국보의 76%가 국가 거고 미국이나 한국은 10%밖에 안 돼요. 중국은 부자 나라예요. 하웨이 하나 살려. 그러면 양적, 질적 모든 지원을 총체적으로 해서 여기서 밀리면은 미국하고 이 기술 패권에서 진다. 원자 폭탄을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반도체 굴기다. 그래서 5년 공룡을 2년으로 앞당긴 게 중국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미래 믿지만은 되게 불확실하게 봐요. 되게 그렇습니다. 우리 같은 나라는요 한 방에 가면 그냥 훅 해서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 대한민국의 일부인 부산으로 한번 가볼까요? 우리나라 1000대 기업 중에 부산 기업이 1000대 기업 안에 들어간 몇 개인지 아세요? 28개예요. 100대 기업은 제로입니다. 100대 기업 안에 들어간 기업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부산의 현실입니다. 먹거리가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게 뭔지 아세요? 어저께 왔는데 부산 사람 뭘 먹고 살지? 그게 먹고 살만한 게 없어요. 지금 보니까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거대도시 부산 부울경 합치면 800만인데 포기할 겁니까? 부울경 연합으로 가야 된다. 부울경 연합으로 가면은요 돈이 생겨요. 부산에 산업이 있어요. 울산 넣으면은 뭐가 들어와요, 여러분? 석유화학 들어오죠. 자동차 들어오죠. 거제 넣으면은 조선 들어오죠. 창원 넣으면은 기계공업 들어오죠. 부산이 이거 중심이에요. 1시간 내로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해서 한 도시 안에서, 강력도시 안에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각자 살겠다 다 죽어요. 뭉쳐야 삽니다. 흩어지면 죽는 거예요. 연합도시의 형태로 도농복합이 돼가지고 모든 산업이 요 안에 있을 때 물류가 살고 무역이 살고 금융이 살고 IT가 살고 그래서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대만의 까오슝을 보세요. 샹하이 그렇습니다. 오사카 그렇습니다. 아니 인접국가의 제2의 도시들이 다 하는데 왜 부산만 이렇게 처져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강력화를 하고 부산은 여건이 좋잖아요. 물류 도시로서 해운 물류 대한민국 최고 아닙니까? 부산항 컨테이너 기준으로 해도 세계 7이고 한적항으로 세계 2입니다. 여러분 해운 물류 최강입니다. 여기다가 가덕도 신공항까지 되면 항공 물류까지 연결이 되고 가덕도 신공항을 한다는 국제 물류예요. 해운 물류, 항공 물류, 그 다음에 부산역, KTX, SRT, 고속도로 해가지고 육상 물류까지 해서 물류가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 되면 돈이 들어와요. 돈이 들어오니까 금융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니 금융도시 이야기를 하면서 문현동인지 어딘지 고층 건물 하나 해놓고 아이고 이거 아시아의 금융허브, 홍콩에서 싱가포르로 아시아 태평양 IB 투자은행 본부가 지금 많이 이전을 하고 있는데 이 철호의 찬스도 지금 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 그거 가지고 되겠어요? 그거보다 30배는 더 커져야 합니다. 그리고 덩치만 커서는 안 되고 글로벌 교육, 글로벌 주거 환경, 글로벌 언어 모든 게 다 동시에 같이 갖추어져야 투자 금융이 들어오는 거지. 그냥 들어옵니까? 그래서 그렇게 가고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좋은 소식은 그래도 우리 부산이 미래가 있다. 뭐냐? 대박 아이템이 뭘까요, 여러분? 물류에서 북극 항로예요. 기후 변화의 결과로 북극의 얼음이 녹기 시작하면서 북극 항로가 열리는 순간 부산이 중심적인 항구로서의 역할을 한다면은 그냥 세계의 돈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부산의 미래가 대박 미래가 북극 항로를 통해서 충분히 비춰질 수 있다. 그래서 그 미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부산 시민들이 힘을 모아서 북극 항로의 중심 도시가 되게끔 부산항이 상하이가 경쟁하고 요코하마가 경쟁해서 끌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부산의 미래가 밝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위해서 같이 화이팅 한번 하시죠. 부산 화이팅! 화이팅! 빅토리 승리! 감사합니다. 대표님의 열정적인 강연을 듣다 보니까 궁금증이 좀 생기는데요. 질문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내가 궁금한 점이 있다 하시는 분은 손을 번쩍 들어주시면 되는데 벌써 손을 번쩍 들어주신 분이 있으시네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는 기술 전쟁이 현재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혹시나 그럼 대표님께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관점에서 보실 때 두 나라 중 어느 곳이 더 경쟁력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단도직입적으로 결론을 내리면은 이 경제 전쟁의 형태로 무역 전쟁, 기술 전쟁, 나아가서는 금융 전쟁에서 최종적인 승자는 미국이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절대 미국이 주도하는 금융 패권 전쟁에서 이기지를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우리가 줄을 쓸 나라는 딱 정해져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오로지 이쪽만 가는 건 아니고 한 3, 7 정도. 왜냐, 이쪽은 기술이고 돈이 있고, 그다음 중국은 세계 최대의 시장이니까 한 7 정도 미국, 3 정도 중국, 이런 식으로 전통적인 정책으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자, 답변까지 아주 열정적으로 답변해 주신 우리 아시아태평양 도시네트워크 사무국의 김종기 대표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누군가 부산항에 우리 부산의 미래가 달려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만약 더 이상 가동되지 않은 오래된 공장이 어느 날 갑자기 박물관으로 변한다면 어떨까요?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지고 있는 우리 산업단지에서 첼로 연주라든지 예술 공연이 펼쳐진다면 또 어떨까요? 지금부터는 이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부산의 문화산업의 미래 비전에 대해서 3분의 강연을 함께 들어볼 텐데요. 자, 그렇다면 먼저 강동진 교수님께 강연을 청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부산항의 미래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포구에서 항구로 또 항만으로 변해온 그 시간 흐름에 좀 집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시간이 남겨준 유산들이 어떻게 미래가 될 수 있는지, 또 부산항의 미래는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부산항은 언제 탄생이 됐을까요? 늘 우리 곁에 있는 곳이 항구다 보니까 우리가 그 항구가 언제 시작이 됐고 또 언제 확장이 됐고 하는 부분을 가끔 놓칠 때가 있죠. 학생들에게 물어봐도 답은 비슷합니다. 간혹 1876년을 탄생 시점이라고 얘기하는 친구도 있고요. 그리고 또 20세기에 탄생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산항은 탄생의 역사는 자그마치 600여 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407년인데요. 태종 7년이었고 아마 여러분 국사나 한국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이포가 개항된 해였습니다. 그 이포는 바로 부산포와 진해의 내이포죠. 부산 진 지도를 한번 보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가운데 큰 성이 바로 부산 진성이죠. 진성 가운데 약간 초록빛을 띠고 있는 곳이 바로 지금의 자성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쏙 들어가 있는 저 부분이 바로 부산포죠. 이 부산포는 조선통신사가 12차례 일본을 오갔던 바로 그 중심이자 시점이자 종점이 됐던 바로 포구였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다음 사진은 1910년대 부산항의 모습입니다. 좀 생소하시기도 하고 또 익숙한 느낌도 드실 겁니다. 가운데 옛날 부산역이 보이고요. 또 최근에 복원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부산 세관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만은 이 중에서 변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른쪽 끝에 있는 바로 제1부두입니다.
제1부두가 많은 부산항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원래 모습을 그대로 가질 수 있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아마 짐작을 하실 텐데요. 바로 한국 전쟁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한국 전쟁 때 부산은 1023일 동안 피난 수도로 기능했고 바로 저 1부두가 한국 전쟁 피난 수도의 가장 거점이 됐던 바로 그 현장이었죠. 유엔군이 구두를 통해 들어오고 군수물자와 각종 구호물자가 들어오면서 낙동강 전선을 지탱할 수가 있었고 궁극적으로는 전쟁을 역전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냅니다. 이처럼 부산항은 단순한 물류부두가 아니에요. 제가 간단한 예를 갖고 설명을 했지만 바로 역사적인 그런 부두였다는 것을 여러분이 금방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현실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지금 2024년 현실 속에서 여러분 부산항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부산항에서 무슨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나요? 북항 재개발 얘기를 제가 꺼내려고 하는 겁니다. 북항 재개발은 정말 메머더급의 항구를 재개발하는 그런 일이죠. 항구의 끝에서 끝의 길이가 4.4km나 됩니다. 또 기대하고 있는 경제 숫자도 30조가 넘고요. 그리고 일자리도 12만 인상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정말 큰 규모의 재개발 사업입니다. 큰 변화가 진행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한 가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이렇게 큰 변화 과정 속에서 원래 그 항구에 있었던 것들 어떻게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지금 방금 전에 크레인이 지나갔고 이 개선주 이런 콘크리트 블록 덩어리들입니다. 사실은 하찮아 보이고 정말 저거는 당연히 없어도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항구의 역사 가운데 이런 하찮아 보이는 이런 작은 유산들이 엄청나게 다양한 사연들을 갖고 있고 스토리를 갖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거를 산업유산이라고 얘기해요. 모든 산업 현장에 남겨진 것들이 다 산업유산이냐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지역의 지역사회, 산업사에 기여를 했거나 엄청난 영향력을 미친 것들이 산업유산이라고 정의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산업유산이 그럼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입지적인 특징입니다. 산업유산이 있는 곳은 과거에는 주로 항구나 철도 주변에 산업시설이 있었죠. 그러다 도시가 확장이 되면서 그 산업지역은 도시만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산업의 기능이 이제 폐지가 되고 기능을 잃고 그리고 또 도심 또한 오래된 도심 또한 쇠퇴를 거듭하고 있죠. 그런데 그 오래된 도심에 쇠퇴하고 있는 도심의 중심에 산업유산이 있는 겁니다. 산업유산을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 그 도시의 그 도심을 다시 살려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는 그런 중요한 위상을 가지게 된 거죠. 두 번째는 형상입니다.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형태를 말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강의를 하고 있는 이곳은 과거에 여러분 공장이었죠. 와이어를 생산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곳의 가장 큰 특징이 뭔가요, 여러분? 기둥이 없죠. 그래서 대부분의 건물형으로 된 산업유산들은 이런 메가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에 기둥이 없고 공간이 넓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 활동하고 만날 때 엄청난 잠재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 산업유산의 가치 중에 가장 흥미로운 대상은 바로 질감입니다. 산업유산의 대부분의 외피는 주로 보면 콘크리트나 철이나 이런 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상당히 거칠죠. 그런데 아주 세련된 문화와 만날 때 그게 스파크가 튀는 겁니다. 요즘에 뉴트로다, 리트로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그 현장의 대부분이 산업유산일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본격적으로 산업유산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 얘기를 하기 전에 알아볼 것이 있습니다. 산업유산은 도대체 어떤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쉬운 것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휴먼웨어로 나눠보는 것입니다. 실례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곳이
어떤 종류의 산업이 있었던 곳일까요? 네, 맞습니다. 제철소입니다. 아마 포항제철도 떠오르실 겁니다. 포항제철에 가보시면 1960년대, 70년대에 만들어졌던 제1고로가 있는 그 일대는 지금 이 모습하고 흡사합니다. 이제 이곳은 독일의 자를란트에 있는 펠클링겐 제철소입니다. 워낙 제철소의 그 제철 공정이 복잡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하나가 소중했기 때문에 이 제철소는 그냥 그대로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전체를 남겨놓는 곳을 에코뮤지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건 야외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시설 자체 그리고 또 그 시설이 있었던 터, 장소 이제 이런 것들을 보통 하드웨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례 하나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곳은 음악당입니다. 이탈리아 파르마에 있는 파가니니 음악당입니다. 여러분 파가니니 많이 아시죠? 바이올린 세계적인 바이올린 연주자였고 작곡가였습니다. 근데 이 파가니니는 바이올린 연주자로 더 유명한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바이올린 기법 중에 이런 그 끊어서 음을 표현하는 스타카토라는 거 있죠. 이런 거를 창안했던 사람입니다. 매우 천재적인 연주자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고향은 파르마가 아니라 제노바였습니다. 마지막 여생을 보낸 8년의 여생을 보낸 곳이 파르마였는데 이 파르마시가 그걸 알았던 거예요. 아, 무형의 음악이 미래에는 돈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파가니니의 창의성을 제노바보다 빠르게 가져갔던 겁니다. 음악이 공장 안으로 들어온 케이스죠. 이처럼 산업유산은 이런 반전의 매력을 가진 곳이기도 합니다. 일본 군마현에 있는 토미오카 제사장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누에고치에서 비단실, 그러니까 명주를 뽑는 그런 시설을 얘기를 합니다. 19세기 일본은 근대화를 이룰 때 많은 재원이 필요했고 여러 재원의 루트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던 수출 상품의 약 40%가 바로 비단실, 그러니까 생사 수출이었다고 합니다. 그 생사 수출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이 토미오카 제사장이었죠. 근데 놀랍게도 이 토미오카 제사장은 지금도 그 모습 그대로 남겨져 있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조 시설들에서 버튼을 딱 누르면 누에고치에서 실을 뽑는 시스템이 그대로 작동을 하고 실제 실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물리적인 형태도 중요하지만 그 당시의 기능, 기술, 또 작동 시스템 이런 것들을 소프트웨어라고 부르고요. 또 이런 것들을 산업유산에서는 매우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세 번째 남은 것이 바로 휴먼에어입니다. 휴먼에어는 말 그대로 사람을 얘기하죠. 어떻게 산업유산 얘기를 하는데 사람이 보존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하겠죠. 그러나 산업유산에 있어서 이 휴먼에어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 산업체를 지속시켰던 기업주, 그리고 기술자, 그리고 또 핵심인 노동자, 또 그 가족까지 휴먼에어에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독일 오버하우젠의 산업박물관에서의 전시 장면입니다. 그 당시 얼마나 상황이 험악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처럼 산업화의 번영 뒤에는 이런 누군가의 희생이 있기 마련입니다. 바로 그 휴먼에어죠. 근데 휴먼에어를 다루는 것이 참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부정적인 기억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한테도 이슈가 되고 있는 강제동원이나 그렇죠? 또 노동쟁이 같은 부정적인 기억들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참 쉽지 않지만 그러나 그 산업유산이 갖고 있는 그런 부정적인 기억을 진솔하게 온전하게 드러낼 때 그 산업유산은 진정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부산항 얘기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앞에 보셨던 것들인데요. 조금 달라 보이지 않으세요? 아, 저 그냥 쇳덩어리들 또 돌덩어리 사진이었는데 저 안에 뭐가 역사가 있고 유산이라고도 할 수 있겠구나. 네, 제일 왼쪽에 보시는 이 크레인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78년도 크레인이 한 대가 있고요. 82년도 삼성중공업 우리 기술로 만든 2대의 크레인이 아직
자성대 부두에 남아 있습니다. 얘네들은 되게 운이 좋았어요. 매미 태풍 때 6대의 크레인이 넘어졌는데 이 크레인들은 제일 부두 안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살아남게 된 그런 크레인들이고요. 아마 곧 국가유산으로 지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물류부두에서 정말 상징체고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존재죠. 사람들은 랜드마크를 가지고 싶어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모든 도시들이 똑같이 높은 빌딩, 높은 타워 이거를 랜드마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다른 도시보다 더 큰 걸 또 세워야 되겠죠. 재미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부산 같은 항구 도시는 그 랜드마크가 바로 이러한 크레인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부산의 정체성 그리고 또 부산의 차별성은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해질 것이고 또 올라갈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운데 보시는 약간 낙지머리 같이 생긴 이걸 개선주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제 개선주는 정말 그 부산 같은 항구 도시에 보면 흔하죠. 그냥 배가 들어오면 줄 묶는 시설 아니에요? 근데 저게 없다면 항구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저 개선주는 항구가 성립이 되려면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거죠. 단순한 쇳덩어리가 아닙니다. 그럼 저 가운데 있는 저 개선주에 여러분 나이를 한번 맞춰보시죠. 일부도에 있습니다. 일부도에 있다 그러면 대강 느낌이 오시죠. 1912년을 완성 연도로 잡으면 112살입니다. 그게 아직 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1부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초의 부두이기 때문에 개선주 또한 똑같은 나이와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저 블락은 정말 특이한 블락입니다. 저걸 여러분 멍텅구리 블락이라고 부릅니다. 멍텅구리라는 말은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정확한 토목 용어입니다. 근데 유일한 역할이 있습니다. 이제 부두를 매립할 때 매립을 위한 장치물로 쓰는 거죠. 한 15년 전에 3부두, 4부두, 중앙부두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이 콘크리트 블락 200여 개가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 중에 한 10여 개가 지금 북항 수변공원에 남아 있고요. 여러분들 한번 시간 되실 때 북항 수변공원에 가셔서 이 멍텅구리 블럭이 어디에 어떻게 남아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이는 유산을 설명을 했으면 당연히 보이지 않는 유산이 있겠죠. 보이지 않는 유산은 당연히 스토리와 관련이 이제 됩니다. 부산항에서 가장 이런 보이지 않는 유산을 많이 갖고 있는 곳은 당연히 제1부두입니다. 1952년에 고려호라고 하는 배가 미국의 오레곤주의 포틀랜드로 출항을 합니다. 간 이유는 가서 구호물자를 실어오는 목적을 가졌다고요.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던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갈 때 뭔가를 빈배로 가려니까 좀 뭔가 조금 뻘쭘했던 거죠. 뻘 좀 실어와야 되겠다 생각을 했나 봅니다. 뭘 실어 갔을까요? 가서 팔았습니다.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우리 뭘 실어 갈 수 있을까요? 고철이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기도 하고 특이하기도 하고 대한민국 화물 수출 1호 상품이 바로 고철이 됩니다. 바로 그 출발점이 일부도였습니다. 다음 사진은 서울 경무대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큰 참치라고 보통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참치하고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1957년 사진입니다. 1957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어떻게 대통령이 생선하고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나? 아마 여러분 전 세계 대통령 사진들을 보십시오. 이 사진은 유일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957년은 우리나라 원양 산업이 시작된 해였습니다. 대통령이 배 이름까지 정해줘요. 지나무라고 남쪽으로 가는 배. 그래서 그 배가 인도양으로 출항을 합니다. 그래서 한 달여 조업 끝에 생선을 잡아왔고 제일 큰 생선을 실어서 대통령에게 보여주러 이제 올라가는 중이었습니다. 올라가는 중에 이 생선의 이름을 한국말로 정해야 되는 거예요. 튜나나 뭐 마구로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꽁치, 뭐 갈치, 멸치 이건 진짜 치다. 이래서 참치로 정해졌다고 합니다. 이건 실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참치라고 해서 보고가 됐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참치가 아니고 청새치라는 생선으로 또 밝혀졌다고 해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제1부두가 바로 우리나라 수출 무역업과 그리고 원양 산업의 원형지 출발점이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참치 중에
D사 제품, S사 제품 있잖아요. 그 회사들이 전부 다 57년에 창업을 해요. 아주 그러니까 일부두가 부산의 어떤 그런 전통 산업하고도 깊게 연결이 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보이는 유산과 보이지 않는 유산으로 산업유산을 좀 나눠보니까 너무 단순하죠. 그러면 산업유산은 유형이 두 가지밖에 없고 너무 다 똑같은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산업이 다르고 또 그 시대가 다르고 또 그 산업 장소가 다르기 때문에 산업유산은 지역마다 업종마다 천차만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산업유산을 다룰 때 가장 핵심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은 그 차별성, 그 산업유산이 갖고 있는 특이성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원형적인 가치를 놔두고 새로운 변화를 도모를 해야만이 그 지역의 산업유산적인 가치가 살아 움직이면서 새로운 어떤 번영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것들을 쓰는 기법을 수복이라고 합니다. 수복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것을 그대로 두고 변화를 추구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요. 몇 개 사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산업시설이었을 것 같아요? 부산 분들은 알아야 됩니다. 네, 조선소 도크죠. 조선소 도크입니다. 덴마크 헬싱케르에 있는 국립해양박물관입니다. 영도에도 우리 국립해양박물관이 있지만 우리 과하고는 매우 다르죠. 왜 도크 밑으로 들어갔을까? 사실은 옆에 크롬보르 성이라고 하는 세계유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세계유산보다는 규모가 크거나 높은 것을 지을 수는 없었죠. 그래서 역발상으로 이제 도크를 이용해서 지하로 들어간 겁니다. 요즘 말로 대박을 치게 되죠. 이 지그재그식의 통로와 그리고 또 지하와 지상 그리고 또 자연과 인공이 만나면서 덴마크의 그 시골의 그 도시는 세계적인 이곳을 보러 오는 사람들로 넘쳐나는 도시로 바뀌게 됩니다. 조금 더 센 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사일로입니다. 우리 자성대 부도에 가도 사일로가 있죠. 이곳 또한 앞으로 잘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는 곳인데요. 이곳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에 있는 자이츠 아프리카 현대미술관입니다. 토마스 헤드윅이라는 영국 건축가가 아주 창의적인 발상을 합니다. 42개의 실린더의 내부를 이렇게 연두부를 주걱으로 파내듯 이렇게 떠냅니다. 그러니까 꽉꽉 막혀 있던 사일로가 내부가 완전히 열린 공간이 되고 그리고 그 사일로의 실린더 하나하나가 전시장이 되는 세계에서 정말 창의적인 그런 건축물이 2017년에 이곳에서 탄생을 하게 되죠. 근데 이곳의 사일로의 요 실린더의 개수가 42개입니다. 근데 우리 자성대 부도에 있는 거는 68개예요. 어떻게 보면 훨씬 더 큰 멋짐을 우리가 갖고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꿈을 좀 꿔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드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시드니는 모든 전 세계인이 좋아하는 그런 항구죠. 친환경적이고 또 역사적이고 또 이런 오페라 하우스를 갖고 있고 매우 아름다운 부산이 조금 배워야 될 점이 참 많은 도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오페라 하우스는 1973년도에 완공이 됩니다. 그러나 1950년대부터 시드니는 이 항구의 재개발을 통해서 이 시드니가 세계의 중심이 되도록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합니다. 1950년대부터 진행을 합니다. 그 첫 번째 프로젝트가 이 오페라 하우스의 완공이었습니다. 그리고 10년 뒤인 1984년도에 우리가 달링 하버라고 부르는 바로 항구 지역의 재개발 사업이 본격화가 됩니다. 그때 이들은 두 가지의 원칙을 가졌습니다. 하나는 매립하지 말자. 그리고 고착되는 인공시설을 항구 주변에 설치하지 말자. 하더라도 교체가 가능한 장교식으로 하자. 이런 원칙을 가졌습니다. 해안선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죠. 두 번째는 조망이었습니다. 바다 풍경 그리고 크루즈에서 보는 항구의 풍경을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보자. 여러분, 이 달링 하버에 연결된 뭔가 선이 보이죠? 네, 선이 있어요. 저걸 스카이라인이라고 부르죠. 이들은 이 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약 30여 년 동안 엄청나게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저도 도시계획을 가리키는 교수지만 참 이들이 갖고 있는 도시를 풀어가는
이런 전략은 참 놀랍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항구의 풍경을 도시의 주인공으로 만드는 일은 정말 대단한 지혜라고 생각하고 우리 부산이 좀 배워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구 도시에 있어서 생명 같은 존재는 바로 바다입니다. 이 바다가 없었다면 항구 도시는 존재할 수 없죠. 만약에 바다가 없었다면 도시의 모습도 바뀌었을 것이고 도시의 역사도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항구 도시에서 항구 재개발은 그 바다와 도시와의 관계를 이어주는 연장선상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또한 그 중에 항구의 역사가 중요한데요. 항구의 역사가 결여된 항구 재개발은 정말 평범한 내륙에서 일어나는 재개발 부지하고 다를 바가 없어지죠. 항구가 갖고 있는 장점을 스스로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부산항이 저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동의해 주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부산항은 1407년에 세계 역사 전면에 등장을 했습니다. 1876년을 거쳐서 지금까지 왔는데요. 1407년을 우리가 1차 개항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1876년은 2차 개항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뭐를 준비해야 될까요? 저는 바로 3차 개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식이 다르고 내용은 다르겠지만 이제는 부산항이 3차 개항을 붙잡아야 되고 그것을 이루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부산항은 높고 넓고 큰 꿈을 저는 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창하고 허망한 꿈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져야 할 바로 그 행복을 얘기하는 건데요. 여러분들께서도 부산항이 제3차 개항을 이루어가고 또 그 꿈을 잡을 수 있도록 응원을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야기할 것은 이곳 F1963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대표적인 문화재생의 이 공간으로서 이렇게 복합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한 그런 곳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이 공간을 이렇게 자주 찾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F1963이 과거에는 어떠했는지 그리고 어떠한 내용들을 가지고 활동들을 해왔는지들을 통해서 우리 문화예술이 지역사회에서 어떤 역할들을 할 것이고 이 사회 문제들을 어떻게 좀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그런 단서들을 한번 모색해보자고 합니다. 예, 우선 F1963의 그 옛날의 과거의 모습들을 한번 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63년부터 2008년까지 와이어 로프를 생산하던 공장이었습니다. 고르자강의 모태가 되기도 한 그런 공장이었고요. 많은 분들이 그런 땀과 열정이 녹아있는 그런 장소라 할 수 있겠습니다. 고르자강이 이곳 수영강변으로 공장을 이전하게 된 이유는요. 공업 용수라든지 부지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지만 와이어를 생산하던 공장이다 보니까 해수나 해풍에 대해서 이 와이어들이 얼마나 부식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서 이곳 수영강변으로 이사를 왔다고 합니다. 이것은 자연과 산업이 결합해서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이렇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2008년까지 와이어 생산을 하고 있다가 많은 생산 공장들이 시외곽으로 이전을 하게 되고 이곳은 단지 와이어 창고로서만 남게 됩니다. 이런 곳을 지역의 고르자강과 부산시가 합쳐서 자연과 예술 그리고 사람과 문화가 공존하는 그런 복합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되었죠. F1963은 특징은 이렇게 리노베이션이라고 하죠. 기존에 있는 공장들의 것들을 이렇게 철거하지 않고 골조나 모양들을 이렇게 그대로 두고 안의 내용들을 새로이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바꾸는 것이 아니고 현재의 가치를 담아서 바꿨다는데 그 의미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 우리가 앉아 있는 공간입니다. 이렇게 설비 라인이 있었던 이 공간인데요. 이것이 공연도 가능하고 전시도 가능한 그런 복합 공연장 겸 전시장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대형 크레인들이 놓여 있는 자리가 동서고전 그리고 지혜의 북 그런 타워가 북타워가 세워져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오래된 공장의 천정을 뜯어내고 하늘과 땅이 맞닿은 중정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그 완성된 제품들을 출고하는 그러한 공장의 뒷마당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무와 수목으로 가꾸어서 달빛 가든으로 꾸며졌습니다. F1963 공간을 보면은 대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대나무가 이렇게 쭈삣쭈삣 이렇게 크게 자라지 않습니까? 여기가 와이어 공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와이어와 대나무가 뭔가 좀 서로 통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해서 대나무들을 좀 많이 심었다고 또 합니다. 이 내부 역시 다 철거해내지 않고 이것들을 사용해서 편안하게 우리가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카페 공간의 기자재들이나 테이블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모습들을 보면은 지금 여기 강연을 하고 있는 그 석촌호를 비롯해서 상상과 창의성을 개발할 수 있는 공간으로 금난세 뮤직 아카데미가 있고요. 그리고 현대모터 스튜디오, 그리고 국제 갤러리 등이 자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상업 공간으로서 테라로사, 예스24, 브라993, 뜰과 원예 등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고요. 시민들의 그런 휴식 공간으로 F1963 스퀘어, 달빛 가든, 수령 가든, 그리고 유리온실 그런 공간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문은 닫았지만 지역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폐산업시설을 산업유산이라고 합니다. 경제가 번성했던 시절 우리의 어머니 세대들이 이곳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었던 그런 경제활동을 할 수 있었던 그런 공간 산업유산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영원히 우리 속에서 계속 남아있는 것이죠. 이러한 정체성들을 그냥 이렇게 허물어 버릴 수는 없기 때문에 고려제강에서는 이것을 그대로 이렇게 보존하기로 결정을 하고 리노베이션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2016년에 부산 비엔날레가 여기서 개최가 되었고 약 17만 명이라는 관객이 이곳을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와이어만 생산하던 공장이 복합 문화 공장으로서 다시 재기능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가능성을 크게 얻은 셈이죠. 이런 성과에 힘입어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었고, 그리고 2018년도에는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국무총리상을 받는 영예를 누리기도 했습니다. 부산시, 고려제강, 문화재단 이 세 개의 기관이 합쳐져서 전국 최초로 민간 협업을 통해서 이 공간이 구성되었다는 것입니다. 협업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전문성과 공공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만 운영을 하면 공공성을 너무 따지게 될 것이고, 민간 기업에서 운영하면 또 그 기업의 이윤을 또 너무 따지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공공성과 전문성의 그런 적절한 안배들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고려제강에서는 이 부지들을 공공으로 내어놓으면서 기업의 사회적 가치나 사회적 환원을 하는 곳으로, 그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곳으로 만들었고, 부산시는 이 모든 공정들을 총괄하면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구축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었고요. 그리고 부산문화재단에서는 그 전문성에 맞게 여러 가지 전시 공연들의 사업들을 펼쳐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F1963의 그런 사업 방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 차이, 소통, 융합, 이 네 가지 키워드를 들 수 있겠는데요. 창조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예술인들의 그런 창의적인 활동, 이런 것들과 시민들의 그런 예술적인 욕구들을 이렇게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말하고, 그럼으로써 문화예술의 생산과 소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야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2018년에 개최한 부산 리턴즈라는 전시입니다. 부산의 특징을 바다, 영화, 노래, 야구, 골목 이 5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미술, 음악,
영화, 사진 이런 모든 장르들이 이렇게 다양한 창의성을 앞세워서 작품들을 이렇게 구성해 주었고요. 부산이라는 그런 공간에 대해서 이렇게 재해석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된 전시였습니다. 두 번째는 차이의 공간입니다. 다양한 문화 유형들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죠. 아이도 있고 노인들도 있고 이런 누구나가 다 여기 와서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운영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오케스트라 공연들이 있었고 마당극, 인문학 강의 이런 공연 프로그램 그리고 유아 청소년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우리에게도 여름 방학이 필요해 같은 전시들이 있었고요. 또 예비 예술가들도 여기 와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졸업 전시회 같은 것들도 구성을 해서 다양한 계층들이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소통의 공간인데요. 물론 예술가들의 일방적인 그런 실험적인 장소는 아니고 예술가들과 일반인들이 소통을 할 수 있고 문화적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전시와 공연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들의 여름 이야기 그리고 있었지만 없습니다. 이런 같은 지구 환경을 고민한다든지 그럼 우리의 일상 여름과 휴식 같은 일상을 고민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미술, 설치, 미디어 등을 통해서 누구나 쉽게 이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전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통의 또 하나의 사례는 바로 옆에 있는 중정 공간인데요. 중정 공간을 활용해서 음악, 무용, 퍼포먼스, 다양한 오픈 스케어 공연들을 했고 여기서 또 흔히 공연 기회가 적은 대학교 동아리의 공연이라든지 인디 밴드들의 공연들을 통해서 다양한 예술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을 제공하고 또 이것들을 시민들이 또 격의 없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내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융합의 공간인데요. 이 F1963 전체의 공간이 전시, 공연, 교육, 그리고 휴식, 사업 이런 공간, 다양한 공간이 한데 어우러져 있습니다. 다양한 역사성을 느낄 수 있고 다양한 전시 공연 체험들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모여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저희 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예술 프로그램들 또한 단순한 보여주는 그런 공연들일 뿐만 아니라 여러 예술들이 함께 융합하고 앞으로 예술의 그런 발전들을 어떻게 갈 것인가를 모색해 나가는 그런 공연 전시 프로그램들이 함께 이어지고 있는 그런 공간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업이 주도해서 문화시설을 확충했다는 것이고요. 그에 공공이 조응을 해서 공공기관에서는 문화예술 사업을 펼쳐내고 공공성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했다는 것이고요. 그를 통해서 민간 협업과 기업 매체나 활동의 그런 전형적인 모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에서 저희 문화재단은 다양한 예술가들의 융합 활동, 그리고 시민들과 소통하는 소통의 그런 예술 활동, 그리고 매년 2018년도부터 매년 2번의 기획 전시, 그리고 F1963 중정을 이용한 시민들과의 소통의 공연 등을 마련해 오고 있습니다. 부산에는 많은 문화공간들이 현재도 이렇게 생겨날 것이고 또 그런 예정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지역성을 가지고 있고 지역 정체성을 가진 그런 사회적인 역할들을 하고 있는 이런 공간들이 조금 더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 문화재단도 이 공간의 그런 정체성에 달라지지 않게 많은 전시, 교육, 공연, 체험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많이 이 시설들을 찾아주시길 바라고요. 또 이런 시설들이 조금 더 많이 생겨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는 이 정도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도시가 만들어지고 또 산업 구조가 재편됨에 따라서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아서 떠나게 되면서 주변 환경과 더불어서 이러한 그 유휴 공간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아마 어느 도시에나 하나쯤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천시와 부산시는 개항도시로서 매우 유사한 점이 많은데 근대 건축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2000년부터 근대 유휴 공간이 된 근대 건축 자산을 활용을 해서
인천 아트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장소를 탄생시켰습니다. 300명의 예술가가 도시를 바꾼다라는 슬로건 속에서 예술의 힘을 통해서 도시를 바꾼 좋은 사례라 생각합니다. 전주시는 인천 아트 플랫폼을 여러 차례 방문하면서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1960년대 정부는 공업화 정책에 따라서 전주에는 주로 경공업 위주의 많은 공장들을 형성시키면서 산업단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산업구조가 개편되고 또 IMF가 영향으로 인해서 급격하게 산업단지는 쇠락하게 되었고, 오늘 소개할 소렉스 공장은 카세트 테이프를 만들던 공장이었는데 27년 문을 닫고 27년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공장을 우리는 어떻게 새롭게 만들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이전에 했던 방식으로는 불가능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생각을 모으고 철학을 세우고 시스템을 만들어서 환경을 조성한다라는 사고의 전환 속에서 우리들은 기억을 공유하고 또 예술의 힘을 통해서 또 시민의 힘을 통해서 이 고민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공장을 바꾸기 전에 앞서 맨 처음 한 것은 기억을 재생하는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옛 공장들의 흔적을 찾고 또 이 공장과 관련된 사람들, 여기에서는 노동운동과 학생운동이 발화되었었는데 근현대사의 기억들을 소환하는 그런 작업들이었습니다. 기억은 개인에게만 존재할 때 추억이지만 기억을 공유하게 될 때 집단 기억은 콘텐츠가 되고 그리고 재생의 씨앗이 된다고 우리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한 일들은 설계를 하면서 18명의 예술가와 함께 비일상의 발견이라는 전시를 기획하였습니다. 때론 과격하고 날것이고 어색하지만 이 예술의 힘을 통해서 이 공간의 그 정체성을 재확인하는 그러한 작업이었습니다. 저는 건축가로서 건물들이 완공된 이후에 운영 방향이 흔들리거나 또는 필요되는 경우를 종종 봐왔습니다. 때로는 정치적 이슈나 힘 있는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운영이 결정되어지지 않나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을 공유하기 위해서 또 미세한 음성까지도 듣기 위해서 마음문을 열고 얼굴을 맞대고 현장에서 1년이 넘도록 라운드 테이블 형식의 팔복살롱을 운영하였습니다. 이는 시민의 힘을 통해서 운영 시스템이 지속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작업들의 결과물을 통해서 우리는 흔히 건물을 만들면 센터라고 하는데 센터라 하지 말고 행위를 하는 예술하는 곳이라는 곳으로 만들자라는 합의를 했습니다. 흔히 예술은 일상적이지 않은 특별한 경험이라고 하는데 팔복예술공장에서는 이러한 특별한 경험을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해줘서 정말 여기에 오면 꿈을 꾸는 곳이기를 원했습니다. 예술가가 현장에서 작업하는 과정이나 전시 퍼포먼스는 이것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예술의 경험이 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서로 만나고 놀면서 예술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팔복예술공장에서는 창작, 실험, 전시, 교육, 커뮤니티 기능이 서로 유기적으로 작동되도록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계처럼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 그리고 인간과 같은 기계의 등장 속에서 우리 미래 세대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우리는 예술에서 답을 찾고자 했습니다. 예술의 경험은 자아를 발견하고 실현하고 또 타인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키워준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술은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워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꿈꾸는 예술터를 조성하고 예술의 씨앗을 심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에 어떻게 사람들을 찾아오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우리에게 깊었습니다. 매력은 자본이요 권력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매력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저희들은 몰두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공간일 때, 이야기가 있는 공간일 때, 때론 예술성이 잘 발현될 때, 오래된 건물이지만 미래에 대한 가치를 느끼게 해줄 때 사람들은 매력 있게 느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완공된 건물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건축 속에서 함께 만들어가는 진화하는 공간을 만들고자 역점을 두었습니다. 팔복 공장에는 현재 60여 명의 예술가가 창작 활동이나 예술 교육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학교하고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와 함께 학교 밖 예술학교라는 이름으로 교과과정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 처음에는 5개 학교와 이 작업을 같이 했었습니다. 현재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20개 학교가 지금 함께 하고 있고 더 많은 신청이 있다고 합니다. 기업에서는 통근 시간 이외의 시간에 버스를 제공해서 학생들의 수업을 돕기도 하고, 또 주민들은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커피숍을 운영하거나 팔복예술공장과 공단의 환경을 잘 정비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 공간이 새롭게 태어나기까지는 지역의 많은 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작업들을 함께 병행하였습니다. 예술공장이 예술공원이 되고 예술공원이 예술공단이 되는 목표를 초기부터 세워서 옆에 있는 철길, 금악천 이런 것들을 함께 정비를 했습니다. 이 밤나무꽃이 피는 4월이 되면 아마 부산에서도 연락을 하고 온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화물차가 다니던 철길이었지만 지금은 일상에 활력을 넣어주는 그런 공간이기도 하고, 주변의 공단 마을은 조금씩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청년 창업 공간이 공단에 들어서게 되고 많은 작가들의 활동이 가능하도록 창작 작업실이 다른 공장들에게 비어진 공장에 채워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모습은 팔복 예술 공장입니다. 우리는 이곳을 센터라 부르지 말고 예술하는 곳이라 부르기로 했다라는 것이 전에 제가 썼던 글입니다. 이곳에서 뛰어놀던 어린 아이들이 20살 청년이 되는 10년 후를 생각하면서 또 기대하면서 저는 오늘 팔복예술공장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소개하면서 어떻게 예술이 도시를 바꾸는지 강의를 통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세 분을 함께 무대 위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 방청객석을 계속 봤거든요. 근데 정말 한 분도 눈을 떼지 않고 초집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흥미롭고 또 다채로운 내용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계속해서 관련한 질의응답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진 교수님께 제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자, 부산항에는 보이는 유산도 있고 보이지 않는 유산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저는 그 중에서도 이 개선주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좀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교수님께서 따로 생각해본 방법이 있을까요? 부산항에 남아있는 개선주가 되게 다양한데 아까 보여드린 그 개선주는 1부대 7개밖에 없어요. 거의 제가 볼 때는 제 관점에서는 국보급입니다. 그래서 활용을 할 때는 직접 활용 방법도 있고 간접 활용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국보를 막 활용할 수는 없잖아요. 이 간접 활용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어떤 광장을 만든다든지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곳이 이제 사람들의 관심이 되고 또 사진을 찍는 곳이 된다든지 뭐 이런 방법으로 저는 활용하면 장소성을 살려내는데 활용하면 참 좋겠습니다. 힌트 감사합니다.
자, 이번엔 객석에서 질문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네, 손을 들어주시면 되는데요. 네, 질문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황순현 대표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팔복예술공장 기획하실 때 전주 시민들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한 작업들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작업하실 때 인근에 살던 오래 사셨던 주민들 혹은 공장에서 오래 일하셨던 분들 등 다양한 사람들의 협조가 필요했을 것 같아요. 그때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몇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이 기록 작업에서 처음에 할 때 27년 동안 그 방치돼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다들 떠나가게 되고 주민들도 기억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하나하나 찾아갔는데 주변 도시 정읍에 사신다고 해서 정읍도 가고 인근 도시에 흩어져 있는 모든 분들을 찾아가서 한 명 한 명 만나는데 한 2년 정도 작업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나중에 만나보니까 여기에서 노동운동이 일어났던 곳이어서 또 노조위원장님을 만나게 돼서 많은 이야기와 그때의 모든 서류들을 다 저희들이 또 수집을 하게 됐고 좀 어려운 것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 더 어려운 것은 노사 갈등이 심했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얘기만 듣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입장에서 고용주의 입장을 들으려고 무단히 애를 썼는데 고용주 쪽에서 화가 많이 나 있어서 또 이렇게 응해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도 거기에서 일했던 간부들한테 저희들이 많은 자료를 얻게 되었고 또 주변에 그 공장들이 많이 이제 없어지면서 그 공장들의 정보들을 얻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전북대학교 무형문화연구소에서 이 일을 같이 하게 되면서 좀 체계적으로 또 그 많은 자료를 수집하게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음악사에서 카세트 테이프가 어떤 역할을 했고 또 이 산업단지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까지도 또 이렇게 잘 또 기록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됐었습니다. 예. 네, 참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모두의 협조와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앞서서 마지막 질문자분이 손 드셨는데, 네. 어떻게 하면 청년들이 부산을 떠나지 않고 정말 말 그대로 제2의 도시 부산을 다시 재탄생으로 만들 수 있는지 저는 이게 가장 좀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 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청년 인구 유출에 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강동진 교수님부터 그럴까요? 답변을 네. 해주세요. 발단이 될 수 있는 얘기를 끄집어낸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런 산업유산이 활용의 현장에 가장 바탕에 가보면 전부 청년들입니다. 청년들의 일자리고 청년들의 기획력이고 청년들의 창의성이 필요한 일들이에요. 그렇다면 부산 같은 도시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과 노력이 있어야 되겠지만 바로 이제 부산이 갖고 있었던 이러한 산업의 유산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청년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아주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처럼이 아니라 부산답게 도시를 만들어가면서 그 안에서 떠나지 않는 청년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작업들이 부산이 해야 되는 그런 일이고 분명히 산업유산이 한 축을 저는 담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매력 있는 도시를 만들면 청년들은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주에서 했던 제 경험도 그 공간이 매력적일 때 거기에는 청년들이 머물기도 하고 할 일도 있고 무엇보다도 예술이 갖고 있는 창의성과 상상력이 주어진다면 그 도시는 아마 청년들로 모이게 될 거고 또 새롭게 변화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청년들의 그런 문화예술 활동을 얼마만큼 보장해주고 그것들 펼칠 공간들을 마련해 주느냐가 이렇게 관건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공간들이 청년들의 그런 도전적인, 실험적인 그런 활동들을 할 수 있는 저기에 그런 장소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들이 좀 더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F1963처럼 재생 복합 문화 건물이 오래도록 유지가 되려면 이 민관의 협업도 중요하지만 시민분들의 참여와 또 응원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 본부장님이 보시기에 부산 시민들은 이 F1963의 어떤 매력에 반했을까요? 예, 일단 외관을 보면 뭔가 현대적인 건물입니다만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꼼꼼히 자세히 보면은 뭔가 옛날의 흔적들이 많이 남아져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보기에도 이렇게 배관 파이프들이 이렇게 그대로 남아 있고요. 기둥 철근 기둥들이 이렇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들 하나하나 찾는 그런 재미들이 있고요. 그리고 시간이 무엇보다도 시간이 만들어준 이런 공간들은 무엇과도 이렇게 바꾸기 힘든 그런 건축물인 것 같습니다. 그런 외부적인 물리적인 그런 공간, 그리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아주 다양한 예술적인 그리고 뭐 교육적인 이런 활동들이 이 공간을 더욱 빛나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시민들도 여기에 더 많이 찾아주시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네, 앞으로도 이곳 F1963이 더욱더 시민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세 분과 질의응답 시간까지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 멋진 강연을 해주신 세 분께 다시 한번 힘찬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 분 감사합니다. 무대 아래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 재탄생 프로젝트 강연쇼 다시 부산,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 강연쇼를 통해서 부산의 미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깊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나아가서 이 네 분의 강연이 부산의 경제, 문화 산업의 밝은 미래를 위한 기초를 다지는 발판이 될 수 있기를 기대를 하면서요. 여러분도 함께 많은 응원을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 경제, 문화 산업으로 재도약할 부산의 미래를 꿈꾸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